우선 이번 주 알아야 할 세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연준이 이르면 내년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둘째, 테이퍼링은 11월에 공식 발표하고 12월부터 시행이 유력하다. 셋째, 헝다그룹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으며 금융위기로 전이될 확률도 낮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한 주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미국 시간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있었던 9월 FOMC와 중국 헝다그룹 부도 사태 등 이슈가 많은데요. 우선 금리 인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큰일이 없으면 연준은 1년에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회의, 즉 FOMC를 8번 개최하는데요. 이 중 분기 말에 여는 회의에서는 경제 전망치를 업데이트하고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를 공개합니다. 자, 이번 달이 9월 달이었죠. 그래서 업데이트한 점도표를 보니까 내년에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위원들이 전체 18명 가운데 9명이나 됐습니다. 딱 절반이죠. 이게 6월에는 7명이었습니다. 과반이 금리 인상을 생각한다니까 빠르면 내년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중자금이 대거 증시에서 채권시장으로 이동하고 예금금리와 함께 대출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이 결과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오르던 집값과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겠지만 빚이 많은 기업과 가게는 어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즉 긴축의 시간이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알아둬야 할 두 번째인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는 금리 인상과 사실상 연계되어 있는데요. 연준은 그동안 금리 인상 전에 테이퍼링을 끝내겠다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현재 연준은 매달 국채와 모기지담보부 증권, 즉 MBS를 1,200억 달러씩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 규모를 줄여서 제로로 만들겠다는 건데 파월 의장은 언제 테이퍼링을 시작할지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내년 중반께 끝내겠다고만 했습니다. 앞으로 FOMC가 11월과 12월 두 번 남았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월가에서는 11월에 테이퍼링을 공식 발표하고 12월부터 줄여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이퍼링 그 자체만으로는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인데요. 하지만 일단 테이퍼링이 끝나면 언제든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아둬야 할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은 중국 헝다그룹 파산 위기인데요. 미국서는 에버그란데로 부르죠. 한국분들도 축구팀 광저우 에버그란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중국 헝다는 부동산 개발업체로 아파트부터 건물, 전기차, 금융, 신사업까지 손을 안 댄 곳이 없습니다. 현재 부채가 3천억 달러인데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15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하죠. 여기에 내년에 만기가 돌아있는 부채가 77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첩첩산중입니다. 이 헝다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딱 두 가지인데요. 먼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없다는 겁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헝다가 미국에 주는 함의는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는데요. 월가에서도 헝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킨 리먼 브라더스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도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서 20조 원을 긴급하게 풀었다고 하는데요. 헝다의 구조조정 시나리오는 중국 정부의 직접 지원은 없는 채 그룹이 3개에서 4개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전환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겪으면서 특히 올해 들어서 공산당 지도부가 해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IT 기업을 규제하고 오너를 조사하고 게임과 한류 스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자는 공동 부유론도 꺼내고 있는데요. 사실상 문화 대혁명 시대 덩샤오핑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경제 분야에서의 사회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헝다 사태는 이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포인트이죠. 따지고 보면 헝다는 중국 경제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건설과 토목으로 대변되는 사업으로 커왔고 대규모 부채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죠. 중국 정부도 건설과 토목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커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허락하다는 말도 해오는데요. 개발도상국에서는 흔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커왔었죠. 그러다가 외환위기를 맞아서 대우가 많은 부채로 인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폭등은 한국보다 더한 측면도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시 사회주의로 회귀해 부동산 값을 잡고 차입 성장을 규제한다면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치는 올해 중국의 성장 전망치를 8.5%에서 8.1%로 낮췄는데요. 앞으로는 7에서 8% 성장하는 중국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하나 생각해 볼 게 중국의 구조조정이 미국의 긴축과 겹친다는 점입니다. 중국 금융시장이 불안한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겹쳐지면 중국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치적인 해석입니다만 미국이 중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